네, 독거스절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파타고니아에 있고요. 오늘 이 국경 도시에서의 마지막 저녁이거든요. 내일 이제 차를 다 고쳐가지고 내일 드디어 이제 남북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죠. 관세 이야기가 이제 팡 터졌는데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여기 현지 시간은 지금 2월 2일인데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관세를 트럼프가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부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관세는 협상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진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정부 재정 자체가 너무 지금 메말랐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재정을 좀 이렇게 서포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딜은 하겠죠. 딜은 하겠지만 사실 실상 트럼프랑 캐나다랑 멕시코랑 중국이랑 딜을 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마약 때문에 펜타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중국하고 이렇게 끊기면은 펜타닐을 미국인들이 소비를 안 했습니까? 이미 쪄들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펜타닐 가격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또 싫어하겠죠. 그 펜타닐을 좋아하시는 분들, 마약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마약은 이제 핑계였던 거고 실상으로는 관세를 때려서 수입 대체 효과, 국산 제품들, 메이드 인 USA를 좀 더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내의 제조업을 조금 더 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달러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가격대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도 미국인들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트럼프는 본인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을 좀 견실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초점을 두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속전속결로 가가지고 세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트럼프의 그 공약 중 하나가 이제 감세, 기업들의 감세였는데 감세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감세를 뭐 하긴 할 텐데 아주 늦게 뭐 2기, 3기, 4기 뭐 그럴 때쯤에 지금 당장 올해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감세를 하게 되면 상당 폭의 세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지나서 그렇게 그 나중에 하고 관세를 때려가지고 정부 재정을 좀 견실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 채용도 중단한 상태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900개에 달하는 그 정부의 기관들 뭐 이런 쪽들을 뭐 49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확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정부를 어떻게 하면 트럼프 스타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 연말부터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세계 물가가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이미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요 너무 싸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미국인들이 유럽의 그 휴양지, 관광지 이런 데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관광지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거기에 왜 그러겠어요? 어디서 여행자들 오겠어요? 뭐 일본에서 오겠어요? 중국에서 오겠어요? 둘 다 지금 나라가 힘든데 뭐 한국에서 가겠습니까? 다 미국에서 오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서 가겠습니까? 뭐 호주에서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지금 뭐 소비하는 데서 굉장히 쉽고 예를 들자면 뭐 500만 원짜리 드론 같은 걸 하나 산다고 치면은 예전에는 5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0% 정도 지금 2, 30% 정도 좀 절상됐잖아요. 통화가 뭐 대충 20%라고 보세요. 그러면 4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설로 할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소비가 좋게 나왔던 거고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인들한테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품에 대해서는 싸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때 그 소비가 상당히 잘 났잖아요. 4.2% 엄청나게 폭발을 했는데 그래서 GDP를 좀 견인을 했죠. 물론 GDP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미국인들의 소비는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면은 국내 소비에서 많이 늘어난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주식시장도 계속 우상향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야지 가처분 소득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면은 좀 괜찮아져요 GDP가.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부동산이 올라와야지 소비가 늘어나고 뭐 외제차도 좀 많이 사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이런 낙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작년 그 윤석열 정권에서 부동산을 올리려고 막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올라오지 못했죠. 그리고 4분기 때 트럼프가 되냐, 뭐 바이든 되냐, 아니면 해리스가 되냐 이렇게 막 치고받고 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관세를 때릴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저도 약간 트럼프 쪽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미래의 소비를 바로 땡겨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되기 전에, 관세 맞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발주를 내는 거죠, 중국에다가. 그래서 그게 또 소비로 잡혀가지고 소비가 잘 나오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1분기 소비, 2분기 소비는 작년 4분기 소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위축이 되겠죠. 그거는 트럼프도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수입이 위축이 돼서 재정 수지도 좋아지고 관세를 때려가지고 국가 재정도, 정부 재정도 좋아지는 거, 이거를 다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강달러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를 때려도 엄청나게 막 프로 정도를 때린다고 해서 10%가 확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다가 관세를 때린 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일단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액의 10%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한 대 떼어놓고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협상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관세 수입이 들어오고 정부 재정은 살찌워지고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매년 한두 번씩 그 재정 절벽이란 게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때는 그런 것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자신의 곳간이 좋아야지. 이 사람은 기업을 하던 사람이고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라든가 잔고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 상반기 때는 관세 때문에 뭐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뭐 작년 4분기 때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재고를 비축해 놨다고 하면은 그래도 몇 달은 버티거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적어도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5개월, 6개월치를 이제 비축을 해 놓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첫 6개월 동안 그렇게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계속 때려 맞으면서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근데 하반기 때까지 그게 이어지게 되면은 물가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저는 사실은 미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연합해서 보복 관세하고 좀 반대하게 될 것이다. 반미국 정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계속해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도 보복 관세 얘기를 했고, 멕시코도 뭐 플랜 B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이번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WTO에다가 제소도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에다가 히토리 같은 부분들, 이 부분들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한테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야,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차례로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의 관세를 좀 때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국도 때리게 될 것 같아요. 한국도 무역 흑자 규모로, 대미 무역 흑자 규모로는 8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고, 당연히 브라질이라든가 브라질도 지금 때렸잖아요. 그래서 보복 관세 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뭐 보복 관세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뭐 이거한테 뭐 수입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할 수는 없는데, 때린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트럼프를 가장 싫어한대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11%고 나머지가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거나 뭐 관심 없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국가 경제와 미래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된 건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미국인들이 우경화를 선택을 했고, 굉장히 강한 우경화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동맹국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고, 미국한테서도 가장 큰 동맹은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조금 늦게 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중국은 원래 10%대의 관세가 있었고, 물론 차는 100%고 뭐 다 이렇게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대의 관세가 있었는데 거기다 10%를 더 때린 거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캐나다, 멕시코는 이번에 이쪽도 상당히 가까운 유대가 많은 그 국가들인데 여기다가도 지금 때리는 상태고, 그래서 유럽도 분명히 때릴 텐데, 그래서 일단은 유럽 쪽에서 상당히 지금 미리 반박문 성명문 같은 걸 냈더라고요. 이거는 서로가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까지 가게 되면은 반미 정서가 상당히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풍선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반미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 중국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 일부 국가들이죠. 뭐 전부 다가 아니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죽겠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물고 틀만데 없다 보다 보면 중국으로도 길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진짜 우리나라도 지금 개판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개판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재밌는 거는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경책으로 가고 있고 베센트도 그렇고 제가 베센트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별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관세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수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 그리고 차를 중국에서 또 수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 일론 머스크도 비즈니스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중국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해서 결국은 헤어지지 않겠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유가가 지금 72불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78불 때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저는 계속해서 유가에 대해서는 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트럼프가 유가를 낮춰가지고 전체적인 물가를 낮춰가지고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유가를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60불대에서 70불대? 트럼프는 50불대까지 원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러시아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제재를 하면서 전쟁 빨리 끝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 안 끝내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탑5에 드는 그런 산유국에다가 원유 수출에 이제 제재를 건 건데 그러면은 유가가 빠르게 내려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석유를 시추하는 그 메이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쉘이라든가 뭐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트럼프가 유가를 내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 유가가 올라야지 자기들 이익이 늘어나고 마진도 늘어나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석유 메이저들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시추 허가 지역들 늘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시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막 탐사를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석유를 뽑아 올리는 데는 거의 뭐 4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왕고래 뭐 이런 거 탐사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 1, 2년 안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추공들이 많이 늘어나서 석유를 많이 뽑는 그 시점은 트럼프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현저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석유 메이저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태양광, 풍력 이런 사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만든 게 아니고 그 단지를 조성해서 전력 생산을 하는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 사업자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이미 시출을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미 한 몇 년 동안 시출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바이든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태양광 단지라든가 풍력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현저하게 막 50불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없을 것 같고 진짜 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쇼크가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정부 이제 4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와 트럼프도 1기 때도 좀 힘들었지만 2기 때는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도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그 2018년도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미국 주식 시작하면서 2017년부터 가장 힘들었던 해가 2018년도였어요. 그날 그 해 같은 경우에는 뭐 S&P가 나스닥이 한 3%밖에 안 빠졌어요. 연초 대비로. 근데 연초 대비로 쭉 올라갔다가 이게 확 빠진 거거든요. 한 15% 20% 빠졌던 거로 제가 23%까지 빠졌었나?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연초 대비로 볼 때는 얼마 안 빠졌는데 여기서 꿀 빨다가 확 빠져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진짜 상반기에는 적어도 현금 갖고 진짜 구경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대비를 못했던 게 S&P잖아요. 사상 최고가도 찍고 막 이렇게 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블랙 먼데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처음에 블랙 먼데이가 확 올 수도 있지만 좀 점점 이게 아닌데 서로 이제 보복 관세를 막 매기면서 이게 아닌데 점입 가격으로 빠지면서 이게 서서히 흘러내리거나 하고 확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예단을 하지 말자, 조심하자, 현금 비중 좀 늘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는 제가 그런 얘기만 안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불확실성.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고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가면서 충격요법을 더 만드는 게 트럼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예측을 하지 말고 조심조심 투자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 제 지인 중 하나가 의사들한테 물어가면서 여기저기 다 물어가면서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확산이 될 것 같냐 물어봤지만 의사들도 이걸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딥시크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그 사람들도 몰라요. 특히 이제 일반적인 그 그냥 IT 기업들에 있는 그냥 평 직딩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뭐 명쾌한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량원평이라든가 샘 알트만이라든가 이렇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런 사람들 정도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현직에 있는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명쾌한 답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딥시크 나오고 나서부터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잖아요. 다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블록버스터급의 뭔가가 터진 건 맞거든요. 패러다임의